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어머니 집에 들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이번 주말은 선약이 있어서 말이야. 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중에 찾아놓은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하소연해 보지만 아들은 한술 더 듭니다. 엄마 끝까지 돈 몇 푼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자동으로 돈 나오는 게 엄마잖아 뭐. 아니, 내가 무슨 은행 현금 인출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거지. 오늘따라 우리 박 여사님이 농담을 안 받아주네. 너는 어떻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니? 내 집에만 오면 다들 돈 받아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누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러서 갔더니 왜 또 그래? 그리고 어차피 엄마는 돈도 잘 벌잖아. 할머니는 철달선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큰아들의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힙니다. 대체 할머니의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할머니의 자식들은 할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해 나라는 있다. 누나입니다. 노후는 우리가 그동안 뿌린 인생의 씨앗들이 눈부신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산을 모으기도 하고 자산을 모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간 갈고 닦은 능력이 무르익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년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말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만 있지 마음이 허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막상 노년을 맞고 보니 내게 남은 건 외로움과 소외감뿐이라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암울하기만 한 시간일까요? 엄마는 누르면 자동으로 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아니, 내가 무슨 은행 현금 인출기야. 아니, 어차피 엄마는 돈도 잘 벌잖아. 딱히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쥐고 있기만 하면 뭐해? 정숙 할머니는 나이만 들었지 철달선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는 큰아들의 말에 그만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백화점은커녕 일부러 저녁 시장에 가서 떨이 물건만 골라 살 정도로 근검절약하며 살고 있건만. 그리고 먹고 살라고 각자 건물도 한 채씩 사주고 종종 적지 않은 용돈도 주고 있건만 이 아이들은 대체 뭐가 부족한 것인가? 매일 나한테 돈돈거리며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나는 자식들과 오순도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정숙 할머니는 올해 71세로 15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줄곧 독거노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전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걸핏하면 할머니와 아이들을 매질하였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평소에는 이런 난폭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도 많은 남에게 베푸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종종 애교를 부리는 귀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한번 화가 나면 이성의 끈을 놓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들 내가 아주 우습지. 내가 대체 너나 애들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다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불만들이야. 전 남편은 할머니와 자식들이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심사가 곧잘 틀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성을 잃고 정숙 할머니를 벽으로 밀치며 온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다칠까 자식들이 말리면 말린다고 덩달아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자식들이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내가 밤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장인 내가 잘못했어. 이안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세.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들이 처자식한테 손찌검 좀 하지 말라는 소리에도 남편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집 사람이랑 애들이 너무 착해서 내가 욕을 하고 조금 때려도 다음날 내가 사과하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잘 지냅니다.
결국 정숙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에 자살을 하겠다며 온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 할머니는 해방감과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폭력 가정이라며 알게 모르게 수군거렸던 남들 보란 듯이 자식들과 희망찬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재산 분할을 받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바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고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월세도 안 나올 정도로 파리만 날리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2년 차,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할머니의 손맛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절망할 시간에 요리 공부를 하며 절치부심한 할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찾아와 단골이 생기더니 나중엔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맛집이라며 알아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 콘텐츠를 찾으러 온 방송국 PD와 작가들이 할머니의 손맛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식당이 공중파 TV에 소개되면서 할머니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기존 단골들도 이제는 할머니 음식을 먹고 싶어도 미리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유명해지면서 지방에는 분점도 생겼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자식들도 틈나는 대로 와서 식당 일을 도왔고 할머니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던 친척들도 찾아와서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10수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할머니는 어느덧 20억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오늘도 지방을 다니며 분점을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자식들이 떠나 텅 비어버린 집으로 들어갈 때면 세상 혼자라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데 할머니만 덩그러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저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 아가, 나는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어머니 집에 들릴까 하는데 어머니는 시간이 어떠세요? 이건 난감하네. 당장 뽑아놓은 현금이 없는데 어쩌지? 얘야, 내가 이번 주말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너만 괜찮다면 혹시 다음 주에 오는 건 어떻겠니? 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중에 찾아놓은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현금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들에게는 건물도 한 채씩 사주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적지 않은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자가 되어서 이대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문제는 며느리와 손녀가 찾아와도 딱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유학을 가는 손녀가 할머니 앞에서 영어로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는 영어 몰라요. 한국말로 이야기해야지 알아듣지. 뭐야?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요? 촌스럽긴.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무시당하고 처지에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녀의 유학 비용은 할머니의 몫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분점 관리차 지방에 갔다가 오는 참에 둘째 아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둘째가 인테리어 비용이니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며 난리를 치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마치 궁궐처럼 인테리어 되어 있고 방이 5개, 화장실도 3개에 수영장에 목욕탕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물을 지나치게 아껴서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가 고장난 줄 알고 연락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펑펑 틀어서 집에서 수영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였을까요? 문득 할머니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엄마 걔는 방에서 대요. 엄마가 이런 데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방이 없기는요. 마당에 있는 별채 지내면 되지. 보니까 구들장도 있어서 엄마가 지내기 딱이더만. 거기는 겨울에 가족들이 찜질하려고 만든 황토방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가 있으면 어색하고 공부 방해돼서 안 돼요. 그렇게 오늘도 할머니는 쓸쓸히 빈 집으로 향합니다. 아들만 셋에 집도 사주고 며느리와 손주 용돈에 유학 비용까지 내고 있지만 정작 할머니와 같이 살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문득 견딜 수 없이 외로운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갑작스레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한다거나 때 아닌 김장을 담근다 핑계로 말입니다. 그러면 다들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할머니 집으로 달려옵니다. 할머니의 금일봉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최대한 핑계를 대며 딴청을 피웁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오래 붙잡고 있으려면 돈 봉투를 빨리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언제 돈이 나오나 이것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할머니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다. 와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오늘도 돈 봉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봉투를 받자마자 뒤돌아서서 돈을 세는 며느리입니다. 평소에는 할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늘은 긴장이 풀린 건지 반복되는 금일봉에 익숙해진 건지 태도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식들이 할머니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해보지만 아들은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에이, 설마 집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냐? 얘는 내 눈이 옹이구멍이니 잘못 볼 게 따로 있지.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근데 엄마는 누르면 자동으로 돈 나오는 거 아니었어? 돈에 너무 예민하게 굴면 자식들도 섭섭하다고. 뭐? 너는 어떻게 내 엄마를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하니? 아니, 누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러서 갔는데 왜 그래? 그리고 어차피 엄마는 돈도 잘 벌잖아. 돈 쓸 데도 없는데 굳이 쥐고 있기만 하면 뭐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나 할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을 볼 때면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외롭고 속상한 감정이 가슴 깊이 밀려와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정숙 할머니는 왜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는 소문 좋고 능력 있는 사장님이 왜 며느리와 손주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게 할까요? 이에 대해 노후생활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히 가족에게 집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노년에는 특히 내 안에서 스멀스멀 자라나는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우리 노후의 행복을 보장받는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45세를 정점으로 사회관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숙 할머니처럼 이혼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거나 자신의 가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또는 나이가 들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 사귀는 사람들보다 잃는 사람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정숙 할머니처럼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 깊어지면 결국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경마나 카지노 같은 도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기자가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난 올해로 66이야. 경마장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내가 경마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거든. 나이는 먹어가는데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고 해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만 오면 복작복작해서 신나고 좋아. 나는 이 양반이랑 여기서 알게 됐는데 내가 평생을 일용직하면서 사느라 제대로 사귄 친구가 없어. 가족이랑도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해서 휴일만 되면 무조건 경마장을 찾는 거지. 그럼 오늘은 돈을 좀 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오늘도 다 털렸다. 근데 경마장에서 돈 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누가 경마장에 돈 따러 오나? 할 일이 따로 없으니 경마도 보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러 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담배 연기 진동하는 경마장에는 뭐하러 가서 돈까지 갖다 바치냐고 하겠지만 우리같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여기만 한 데가 없어. 그런데 가끔 진짜로 돈 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해. 그런 사람들은 경마장에 경륜장에 가진 노원정 도박까지 가더라고. 물론 50보 100보라고 우리도 경마장에 발묶여서 도박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들은 갈 때까지 간 인간 말종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상대 안 해. 나도 여기서 친해져가지고 호기심에 카지노에 한번 따라갔다가 앉은 자리에서 80만 원이 날아가길래 놀라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맞아. 다들 나이 들어서 외롭고 허하니 자꾸 그런 데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 양반도 다음부턴 이런 데 오지 마. 여기 노인들 모두 외로워서 왔다가 경마랑 도박에 중독된 거거든. 여기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이나 나라 지원금 받은 것도 전부 다 경마에 밀어넣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들이 부지기수야. 취재를 진행한 기자 말에 따르면 우리 생각보다 많은 고령층들이 실제로 사행성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왜 도박을 하는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행성 도박 경험자 2,882명 중 36가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답했고 27은 돈보다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재미와 호기심으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 몇 번 더 찾게 됩니다. 결국 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봉착할 두 번째 문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선난 노인을 뜻하는 앵그리 실버나 폭주 노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화부터 내거나 더 나아가 폭력 사태로 치닫는, 다시 말하면 버럭하고 화를 잘 내는 노인을 뜻하는 영어인데요.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버럭 화를 낸다는 이미지는 혈기왕성한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표현하였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버럭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층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로부터 나이가 들면 인자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완숙해져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말이 무색해져서 질풍노도라는 영화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격변하는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유유서는 언감생심이고 나이에 걸맞는 대접은커녕 조롱을 받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 오늘날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구식 사고방식이나 강요하는 틀딱 꼰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근대화의 산업 여군으로서 오로지 아끼고 절약하며 소처럼 기계처럼 일해야 했던 고난의 시기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 암흑 같은 터널 속에서
우리 노인 세대의 개인적인 감정은 묵살되었고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노인 세대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노인 세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생채기를 어루만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유럽의 노인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데요. 심지어 당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노인들만 보아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노인들에게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있는 한의 정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들은 젊은 시절에 고생 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해 땡볕 아래 메마른 밭을 가는 소처럼 일하며 당장 먹을 끼니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위 쿨하고 힙한, 한마디로 꼰대 같지 않고 말이 잘 통하는 멋진 어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노년에 봉착하게 될 문제가 비단 외로움과 분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아지고 고립되는 인간관계와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건강 역시 우리에게 당면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이 간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 가야만 할까요? 정녕 우리의 노년이란 이다지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암울하기만 한 시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 인생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외로운 감정을 줄이세요. 영국 정신분석가 앤서니 스턴은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심지어 나를 갈아먹는 사람들에게조차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만 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가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혼자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면의 위치가 아니라 외적인 위치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흐르는 작물과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내적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은 우리에게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를 하고 누군가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더 잘 버는 것으로 존재감을 확인받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최민식 씨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배인 한석규 씨가 주말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항상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민식 씨는 무슨 낚시를 얼마나 하길래 틈만 나면 섬으로 들어가 사라지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호기심에 한석규 씨를 따라 직접 낚시 여행을 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특이한 후배는 가방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더니 오래되어 늘어진 옛날 노래 테이프를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낚싯대에 물고기가 잡히고 말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말입니다. 게다가 술도 먹지도 않아서 최민식 씨는 혼자서 소주를 자작하며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후배 한석규 씨와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건 돈을 벌 만큼 벌어놓은 연예인이 신선 노름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저희 집으로 항상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70대 택배기사님은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주말에도 밀린 택배를 배달하는데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배 기사들에게 돈 되는 일거리를 양보하고 주말마다 택배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포인트를 골라 낚싯대 종류별로 8개를 걸어놓고 앉아 계십니다. 물론 물고기가 잡혀도 죄다 다시 풀어줍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택배차에 싣고 온 텐트를 꺼내서 아무데나 펼쳐놓고 주무십니다. 그래서 가끔 밤새 내린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노년에 우리의 근원적인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나 자신밖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년에 혼자가 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외로움에 치를 떨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 외로움을 이겨낸 분들을 보면 다른 차원에서 인생의 고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다 보니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두루두루 좋은 관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은 고독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도 쇼펜하우어를 인용하며 우리에게 혼자 있는 방법을 배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 또한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자신을 가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처도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을 때 진정 어른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인 성인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회사마다 꼭 한 명 이상은 화를 잘 내는 상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에게는 순종적이었지만 아래 부하 직원에게는 마음대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사들의 공통점은 평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무표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표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런 상사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의 직속 상사는 한술 더 떠서 윗사람에게도 순종적이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늘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눈치가 없었던 지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일을 배우기 위해 틈만 나면 그 상사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지인이 보기엔 회사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상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사는 처음엔 당연히 일을 못하는 지인에게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잘 걸렸다는 듯이 남들이 들으라는 듯 상사는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지인은 내심 상처를 받았지만 정직원이 아니었던 그녀는 상사에게서 일을 배우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잔소리를 듣든 상관없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 상사의 얼굴 표정이 한결 누그러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리하게 갈아놓은 비수가 잔소리의 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상사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마음이 여려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좀처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서툰 직원이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일을 해와도 평소에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쌓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팀에서 전출 온 계약직 신입사원이 일을 배우겠다고 수시로 찾아와 자진해서 지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는 더 이상 속으로 감정을 쌓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인이 일을 능숙하게 해내자 상사는 윗선의 건의에 그녀를 정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지인을 자기 바로 옆자리에 두고 직접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극받은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 상사에게 몰려들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사는 본의 아니게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일을 잘 가르쳐주는 능력 있는 멋진 선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평소의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원래 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평소의 감정 발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축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했을 때 평소에 화가 많다고 느끼신다면 감정을 쌓아두기보다 남들과 차분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시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내면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누그러진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집을 줄여보세요. 고령이 되면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에서 얻은 대답과 예측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경험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의 길에서 한 줄기 등불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만들어낸 기준이 지나치게 단단하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괴로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주인공 할아버지가 맞은편 이웃 가게에 행패를 부립니다. 사람들은 못돼 처먹은 노인네라며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웃 가게 주인은 과거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독사처럼 물어뜯었던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젊은이들은 할아버지 보고 괴팍하고 남 생각은 일도 하지 않는 못돼 처먹은 노인네라고 욕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거나 본래 못돼 먹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들어보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고집 세고 괴팍한 노인으로 취급하니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격변의 세월을 살아왔기에 우리의 인생 경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강렬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남을 끌어내리고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새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이 장년 세대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결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세상을 바꾸어 버린 탓일까요? 그렇게 세상은 순식간에 유사 선진국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문제는 우리의 정서는 치열하게 일하며 살던 그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적지 않은 미국 퇴역군인들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80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실이 열린 땅을 일군 것은 우리 장년 세대들인데 젊은 세대들은 다들 그 과실을 즐기기 바쁘지 그 과실이 열린 땅을 보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세대는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몸과 정신이 힘들었던 시간을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너무 일방적이고 꽉 막힌 사고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너무 스스로 자책 마시고 대신 조금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애써 긍정할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귀를 열고 듣기만 해보시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조용히 미소 짓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타인의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타인을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 누그러지고 결국 타인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2가지는 눈물과 웃음이라고 합니다. 눈물에 치유의 힘이 있고 웃음에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 몸 안팎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행동이 웃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 스위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꺼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고 어두워서 그 스위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고정관념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누구라고 해도 자유로울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을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행복 스위치를 다시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생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